오늘은 이제 제프 베조스를 한번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아주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요. 일단은 전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와 세 번째 부자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엄청난 부자입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프 베조스가 얼만큼 부자인지를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평균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과 베조스가 갖고 있는 자산을 비교를 해보면 평균은 보통 사람은 네, 땅콩 하나. 그 다음에 베조스는 그 땅콩을 갈아서 피넛버터로 만든 거를 지금 1톤짜리 트럭에다가 다 실었을 때 정도로 비교를 하고요. 보통 사람의 자산은 네, 백혈구 한 개, 그 다음에 제프 베조스는 고래, 네, 고래만 하다라고 비교를 하고요. 또 보통 사람의 자산이 이 손톱을 갈아서 나온 그 아주 작은 가루 하나라고 한다면 제프 베조스는 170 한 2, 3cm 정도 되는 한 사람의 크기 정도로 엄청난 부를 갖고 있다. 스케일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거의 현미경으로 보는 수준과 육안으로 봤을 때의 물체들 정도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한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제프 베조스 자산이 130조 달러. 예, 뭐 공이 하도 많이 붙어서 이게 사실 뭐 얼마인지 생각해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또 유명한 게 예, 재산 분할이죠. 예,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 세기의 이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것도 맥켄지 베조스, 지금은 맥켄지 스캇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맥켄지 베조스하고 이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같이 살던 그 시애틀,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에서는 위자료가 아니라 이제 재산 분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귀책 사유랑 상관없이 부부가 이혼을 한다. 그러면은 기여도에 따라서 그냥 재산 분할을 하는 거고요. 이 맥킨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창업을 할 때부터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창업을 할 때부터 함께 아마존에서 근무를 하고 또 창업을 도왔던 창업 멤버이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를 가져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두 엑스 허스밴드 엑스 와이프죠. 이 두 사람 다 빌리오네어예요. 네, 가장 부자가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전 부인도 네, 빌리오네어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로렌 산체즈라는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고 약혼을 했다고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도 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음, 오랫동안 TV에서 뭐 호스트라든지 아니면 아나운서라든지 이런 역할을 했던 방송인이고 또 신기한 게 파일럿 라이센스도 있어요. 그래서 헬리콥터 조종사이기도 해요. 그냥 헬리콥터 조종사가 아니라 특수 촬영하는 그런 조종사예요. 그래서 헬기를 조종을 하면서 항공샷을 찍는 네, 그런 조종사이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제프 베조스가 운영하고 있는 블루 오리진이라는 그 스페이스 트래블 우주여행 회사의 항공샷을 찍어주면서 만났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아무튼 이 사람은 전 세계 거의 최고 부자라는 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렇게 또 비싼 이혼을 했다라는 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람인데 제프 베조스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어, 원래 제프 베조스는 인베스트먼트 뱅킹, 투자은행 쪽에서 일을 했었다고 해요. 아마존을 창업하게 된 계기도 이 투자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했던 조사를 보니 인터넷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더라. 라는 걸 보고 그러면 그렇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가장 적절한 사업은 뭐가 있을까? 사업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를 찾다가 책과 또 인터넷 서점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찾게 됐었다고 해요. 아무튼 이 사람의 간단한 히스토리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프린스턴 출신입니다. 프린스턴 학부에 물리학을 전공을 하고요.
이 사람이 5살 때부터 우주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도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겠지만 우주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리학을 관심 있어 했겠죠. 천체 물리학 쪽으로 관심을 갖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어렸을 때 그 우주에 대한 환상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제프 베조스도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요. 전형적인 이과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물리학 전공을 했지만 하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내가 공부는 따라갈 수 있겠지만 이 천재들을 따라갈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물리학 전공을 했지만 커리어를 그쪽으로 쌓지는 않았고 졸업 후에 스타트업 쪽에서도 일을 했었고 뭐 다른 데서도 오퍼를 많이 받았지만 파이낸스, 스타트업, 그다음에 투자은행 뭐 이런 쪽들에서 일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중에서 디셔라는 그 투자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이 아내인 맥킨지를 만났었고 또 결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이 부부이자 또 아마존을 같이 일으켜 세운 공동 창업자 혹은 동료로서도 활동을 해오다가 어, 최근에 이혼을 하고 새로운 여자친구랑 굉장히 재밌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흔히 얘기하는 너드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에서는 이과 공대생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너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비실비실한 그런 이미지에 공부만 알고 책만 파는 약간 책벌레 이미지였는데 이 두 번째 여자친구 이혼하고 만난 이 여자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물론 은퇴를 하고 나서 시간이 더 많아진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몸을 엄청나게 키웠어요. 그래서 음. 스테로이드를 먹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렇게 만든 몸을 뽐내는 걸 또 요즘 굉장히 즐겨요. 그래서 굉장히 딱 붙는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변가에서 이제 옷을 벗고 있는 본인의 그런 멋진 근육질 몸매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자랑하고 약간 마초 같은 모습을 요즘은 또 보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여자친구 혹은 이 약혼자의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요즘 아마존의 CEO에서 은퇴를 하고 지금은 이제 이사회 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랑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제프 베조스를 라이벌로 한때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본인도 스페이스X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종업계 경쟁자, 또 인터넷 시기의 붐을 같이 겪었던 그런 동시대의 사업가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이제 뭐 멋진 옷 입고 운동한 몸매 뽐내고 여자친구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트위터에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블루 오리진이 죽쓰고 있다. 이제 이런 비난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꺼낸 거였죠. 반면에 스페이스X는 내가 밤새 가면서 일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잘 나간다라는 그런 자랑을 하기 위한 네, 그런 밑밥이었기도 했죠. 아무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미래지향이라는 성향이에요. 미래지향이라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실, 현재 보다도 훨씬 더 먼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고민하고 또 내 나름대로의 비전을 그려보는 일을 굉장히 즐기는 타입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릿속에서 상상해 본 비전을 당연히 나는 이룰 수 있다 혹은 이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긴 호흡으로 뭔가 노력하고 또 이뤄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타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을 시작하게 된 배경도 어찌 보면 이 미래지향 성향의 영향이 가장 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D쇼라는 투자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접했던 보고서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인터넷 산업이 매년 23배씩, 2300%씩 성장하고 있더라라는 수치를 보고, 이 시장이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침 회사에서도 조사를 해보라고 하고 또 이 산업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숙제가 떨어졌길래 무슨 아이템을 갖고 인터넷 사업을 하면 가장 현재로서 적합할까, 또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를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왔던 결론이 이제 인터넷 서점이었는데, 회사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뭐, 서포트 해주는 임원들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물론, 투자은행에서는 직접 사업에 진출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투자를 했겠죠? 근데 별로 인터넷 서점 사업은 투자할 만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나와서 했어요. 네. 본인이 나와서 하면서 이거는 무조건 될 사업이다라는 비전을 갖고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손꼽는 그런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산업 내 전문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고요. 평소에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미래지향의 측면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80살이 됐을 때 지금 한 결정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할 것이냐, 후회하지 않을 것이냐, 라는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을 할 때가 많다고 해요. 아마존도 내가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다닐 수도 있고, 뭐 연봉도 많이 받고, 그냥 뭐 가족도 생겼는데,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사업을, 지금 내가 이 기회가 보이는 인터넷 서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후회할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아마존을 창업할 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우주 산업인 블루 오리진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워싱턴 포스트라는 그 신문사를 인수를 할 때도 그렇고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할 때 내가 80살 후에 이걸 안 한 걸 후회할까? 라는 생각이 만약에 든다.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시작을 했던 케이스들이라고 해요. 근데 뭐 이렇게 큼직큼직한 돈이 뭐 몇 천억, 몇 조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뿐만 아니라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나 결정들에 있어서도 이런 비슷한 결정 방식을 적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지금 내가 이걸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라는 것보다는 이걸 했을 때 80년 후에 나, 뭐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내가 이걸 만족할 것인지 아닌지를 더 우선순위로 삼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특히 블루 오리진이라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당연히 하고 싶은 사업이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들어가는 그 돈의 액수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현재 아마존 주식 갖고 있는 걸 1년에 1조씩 블루 오리진을 위해서 매각을 하든 하고 있다고 해요. 거기서 마련한 돈으로 매년 블루 오리진에 1조 달러씩 지금 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사업을 10년 정도 가까이 했는데 현재까지 10조 달러 정도 썼다고 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현재 추정 가치로 130조 달러 정도 되는데 뭐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긴 하죠. 근데 좀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부자의 기준을 친다 하면 내 재산이 130억인데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을 위해서 1년에 1억씩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130억이나 있으면 1년에 1억씩 써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긴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이 그렇게 쓰느냐? 절대 그렇진 않거든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산다든지, 부를 더 늘릴 수단을 찾는다든지, 물려준다든지,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0년, 1000년, 만년 후에 중요할 것 같은 사업을 위해서, 이 돈을 쓴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쪽에서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창업가 또 CEO 중에 손꼽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블루 오리진이라는 사업에 왜 이렇게 목을 매냐? 인류가 억 단위가 아니라 빌리언, 조 단위, 뭐 트릴리언, 뭐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 사람은 충분히 상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랑 비슷하죠. 우리가 지구에만 얽매여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인류가 우주로 나가서 몇 천억 혹은 몇 조 단위의
그런 큰 커뮤니티로 발전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를 상상하면 이 사람은 너무 즐거운가 봐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수천 명 나올 수 있고,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수천 명 나올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예술과 기술과 이런 것들의 진보가 어마어마할까라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상상만 해도 굉장히 즐거운 일인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 수명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편이잖아요. 내가 죽고 난 뒤에 있을 일들이 뭐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단순히 뭐 나의 자식, 나의 후손, 뭐 가까운 후손뿐만 아니라 진짜 몇십, 몇백 세대 후의 후손들의 삶까지도, 인류 전체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만년시계라는 거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18년도에 시작한 프로젝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다가 만년 동안 작동할 시계를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1년 주기로 노래가 나온대요. 1년이, 그러니까 보통의 뭐 예를 들어서 뭐 뻐꾸기 시계 같으면은 1시간에 한 번씩 뻐꾸기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이 시계는 1년에 한 번씩, 네, 노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만 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단순히 뭐 1년, 10년, 100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1000년, 만년 기준으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계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이 시계 프로젝트도 뭐 베조스한테는 껌값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500억 정도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와, 500억이요? 네, 시계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스케일이 많이 다르죠. 네. 그만큼 이 사람한테는 미래에 대해서 개인이나 인류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당시의 창업가들이 아마 많이 동경하는 인물일 것 같은데, 소니 창업가인 모리타 회장을 인용을 하면서 베조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소니의 미션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대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했대요. 참고로 스티브 잡스도 이 소니의 광팬 중에 하나였죠. 소니가 갖고 있던 미션이 소니를 최고의 품질로 알리자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는 최고의 품질의 물건을 만드는 나라라고 알리고 싶다. 이제 그거를 소니의 미션으로 잡았대요. 근시안적인 관점에 완전 거의 정반대편에 있는 생각인 거죠. 그럼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가 그런 이미지를 앞장서서 만들고 다른 회사들에게도 자극을 줘서 일본이라는 그 시장과 나라 안에서는 완벽한 퀄리티의 물건을 만드는 것이 스탠다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전쟁 직후에 미션으로 잡고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 직후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폐허였잖아요. 저, 폐허인 나라에서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은 그냥 지금의 중국 포지션이었어요. 서양에서 만드는 것을 그냥 베껴다가 싼 값에 별로 좋지 않은 퀄리티로 만드는 걸로 유명했던 나라였는데, 뭐 그게 자동차든 가전이든, 우리는 세계 최고 품질을 만드는 그런 회사와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거죠. 그랬던 것처럼 이제 아마존의 비전도 지구상에 가장 고객 중심의 생각을 하는 회사로 우리는 음, 가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미션과 비전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뭐 10년,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제프 베조스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지구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창하고 어떻게 보면 거만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저, 사실 뭐 100년 이상 가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 더군다나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훨씬 그 주기가 빨라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마존에 대해서 전 지구적인 스케일로 또 만년의 스케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이 제프 베조스가 갖고 있는 미래지향이라는 성향의 특징인 것 같아요.
미래지향이라는 성향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결정하고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아마존이 보면은 프라임도 그렇고 뭐 킨들도 그렇고 다른 모델들도 그렇고 AWS도 마찬가지죠. 아마존 웹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시장이 그 필요를 느끼기 이전에 서비스를 내놨던 경우가 많아요. 음. 저도 미래지향이 있어서 그런 비슷한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가 많은데 너무 멀리 내다보다 보니까 아직 사람들이나 시장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소비자들이 뭐 인지도 아직 못하고 있고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됐을 때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약간 그냥 믿고 가는 그런 어.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 창업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창업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고집, 어느 정도의 고집, stubbornness라는 얘기를 하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그와 동시에 flexibility. 예. 그러니까 완강함과 유연함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서로 반대되는 상반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인다고 하면. 언제 다르게 쓰이느냐? 완강함이나 고집은 추구하는 그런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는 고집을 부려야 한다. 어. 창업자라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언제 그러면 유연해야 되느냐? 단기적으로는 유연해야 된다. 내가 그리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대안들이 존재할 텐데 이게 아니라면 빨리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게 틀렸다고 하면 그걸 빨리 인정하고 또 다시 가야 될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창업자로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직관을 따르는 거든 어떤 논리를 따르는 거든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을 같이 가져가는 거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꼭 창업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쓰면 쓸수록 내가 더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종류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창업자는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인 거고.